최근 태국 총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공식 석상에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터지게 되고 태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브라운이에요.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을 다니는 3학년 학생이죠. 오늘 수업은 태국의 정치 상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배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태국 정치의 최근 변화를 다뤄볼 겁니다. 이 장면부터 보죠. 챈들러 교수님은 스크린에 탁신 친나와 전 총리와 현 총리인 그의 딸 패통탄이 나란히 공식 석상에 선 사진을 띄우셨어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탁신 친나왓.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였고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죠. 그는 친기업 정책과 인프라 개발, 농민 지원 정책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권력 남용과 부패 혐의로 축출됐습니다. 그의 말에 교실 내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죠. 중요한 점은 그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일찍이 추진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도 변경되어 탁신과 중국 고위 관료들의 회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자본을 유치했고 FTA와 인프라 투자 확대도 추진했어요. 당시로서는 꽤 선견지명이 있는 정책이었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경제적 관계는 언제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지정학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여러분, 탁신 친나와 가문은 화교 출신입니다.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전환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 태국에 정착한 가문이죠. 그는 중국과의 정서적 거리도 가까웠고 실제로 경제적 유대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등장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겠죠.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탁신이 권력에서 쫓겨난 후에도 태국 내에서 그의 지지층이 강하게 남아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탁신은 태국의 농촌 지역과 도시 빈민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어요. 의료보험 확대, 농가 부채 탕감, 마을 발전 기금 조성 등의 정책이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했죠. 이런 정책들은 군부와 왕실 중심의 기존 엘리트들에게는 위협으로 여겨졌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또한 탁신은 태국 정치의 오랜 관행이었던 누구도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는 불문율을 깬 인물이에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부와 관료 시스템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적을 만들었고 결국 쿠데타로 실각했습니다. 교실 안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실각한 후 15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뭐죠? 그의 딸이 총리가 되고 그는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권력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며 노트북에 한 문장을 더 적었어요. 정치에서 과거는 절대 과거로 남지 않는다. 오늘의 현재가 되어 돌아온다. 교수님은 이제 마이크를 들고 교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태국의 사례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선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아래에는 권력의 네트워크,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적 역학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 그녀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후계자로 길러졌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패통탄의 정치 경력이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2008년 그녀가 처음 정계에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정치에 입문한 시기예요. 아버지가 실각한 지 불과 2년 후였죠.
당시 그녀는 부동산 사업가였는데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교수님은 이제 그녀의 선거 캠페인 포스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녀의 얼굴과 함께 태국어로 쓰인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태국을 되찾자. 그녀의 선거 캠페인 핵심 메시지는 과거의 태국을 되찾자였죠.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카드에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17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이왕 카드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좋잖아요.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해서 진짜 편해요. 아정당에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되고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하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문제는 그 과거의 중심이 바로 탁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하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패통탄은 자신만의 정치적 비전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나요? 사실 그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려 했어요. 여성 권리 신장과 디지털 경제 발전 같은 현대적 의제를 내세웠죠.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는 교수님 대신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아버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탁신 친나왓 2.0을 만들고 있어요. 정부 고위직에도 탁신 시절 인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고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태국 내각의 주요 인사들과 그들의 이력이 표시되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현 내각의 핵심 인사 중 60% 이상이 과거 탁신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필기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권력의 연속성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교수님은 이제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셨어요. 패통탄이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장면이었죠. 제 아버지는 저의 멘토입니다. 그의 경험과 지혜는 태국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가족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왕조의 탄생이에요. 아시아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필리핀의 마르코스 가문,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가문, 한국의 박정희와 그의 딸 박근혜, 정치 권력이 가문 내에서 계승되는 현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레이첼이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결국 박근혜를 탄핵시켰잖아. 태국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챈들러 교수님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셨나 봐요. 엘리자베스와 레이첼, 좋은 포인트입니다. 한국의 사례와 태국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한국은 시민사회의 힘이 강했고 언론의 자유도 상대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군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고 왕실 모독죄 같은 법률이 비판적 목소리를 제한하고 있죠.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태국에는 탁신에 대한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어요. 농촌 지역과 도시 서민층은 그를 여전히 영웅으로 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패통탄의 권력은 생각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패통탄은 단순히 아버지의 꼭두각시인가요? 아니면 그녀 나름의 정치적 야심이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둘 다입니다. 그녀는 분명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정치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녀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탁신의 딸로만 기억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죠. 교수님은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것은
태국의 경제 지표와 중국과의 무역 통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가족 정치가 태국의 대외 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태국의 대외 관계 변화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와 그에 따른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에 주목해 봅시다. 저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제목을 적었어요. 태국, 중국 관계와 지역 역학 변화. 교수님은 이제 무역 통계가 담긴 그래프를 가리키셨습니다. 탁시는 중국과의 연결을 다시 시작했고, 패통탄은 그 다리를 넓히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지난 2년간 태국, 중국 간 무역량이 38% 증가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무려 65% 늘었죠. 숫자들이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수치들을 빠르게 필기했습니다. 옆자리에 레이첼이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경제적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협력의 확대입니다. 태국은 한국과의 F-35 관련 협의를 전격 중단했죠. 대신 중국산 무기 수입과 방산 협력 강화가 발표됐습니다. 교실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국방 분야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선택을 의미하니까요. 중국은 태국에 JF-17 전투기와 VT-4 전차를 판매하기로 했어요. 또한 태국 해군을 위한 잠수함 기술 이전도 논의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 협력의 시작이에요. 교수님은 다시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어 농업과 기술, 디지털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도 살펴봅시다. 농업 스마트화 협력, AI 인프라, 고속철도 모두 중국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점차 밀려나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그럼 태국이 친중 노선을 공식화한 건가요?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사실상 그렇죠.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한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태국 외교부는 여전히 모든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그 말과 다릅니다. 교수님은 이제 동남아시아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각 국가들의 중국과의 관계 깊이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국은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태국의 이런 선택이 미국, 중국 경쟁 구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교수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은 1954년부터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이었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미군 기지를 제공했죠. 그런 태국이 이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태국은 한국, 일본,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했어요. 그런데 패통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급격한 방향 전환이 일어났죠. 교수님은 이제 한국, 태국 관계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변화일 겁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태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였으니까요. 방산,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교수님, 이런 변화가 태국 내부의 정치적 역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핵심을 짚는 질문입니다. 엘리자베스. 사실 이 모든 대외 정책 변화는 국내 정치 강화를 위한 전략이기도 해요.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 탁신 가문의 권력은 더욱 견고해질 테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런 변화가 얼마나 예측 가능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여러 국제 정치 전문가들의 인터뷰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셨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아시아 전문가로 보이는 노 교수의 인터뷰였죠. 탁 씨는 10년 넘게 해외에 있으면서도 정계 인맥을 유지했고 자금망도 그대로였습니다. 지금의 태국은 민주주의로 포장된 권력 세습 구조죠. 두 번째 영상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교수인 것 같았어요. 그녀의 분석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탁 씨는 망명 시절 대부분을 두바이에서 보냈지만 그의 사업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그는 중국의 여러 고위 인사들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보충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 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던 때였고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우호적인 정권을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탁신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저는 의문이 들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중국은 탁신의 복귀를 미리 계획하고 지원했다는 건가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종종 표면 아래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니까요. 교수님은 다시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여러 뉴스 기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탁신과 중국의 비공식 접촉 기록, 중국 기업의 태국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었죠. 보시다시피 패통탄이 총리가 되기 훨씬 전부터 중국의 태국 투자는 급증하고 있었어요. 특히 탁신 가문과 연결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죠. 교실 안에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 정보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전직 관리로 보이는 사람의 인터뷰였습니다. 중국은 탁신 가문을 장기 투자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들과 손을 잡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의 전략은 항상 장기적이었어요. 그들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움직입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서양의 정치가 4년 임기에 맞춰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이제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내 중국 투자 현황을 지도로 표시한 것이었죠. 방콕과 동부 해안 지역, 북부의 치앙마이 등 주요 지역에 중국 자본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점은 이 투자들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이에요. 교수님은 화면을 더 확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중국이 투자한 지역들은 대부분 태국의 주요 항구, 공항, 철도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죠. 레이첼이 질문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태국 국민들에게는 알려져 있나요? 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태국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양분되어 있어요. 도시의 중산층과 지식인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과 서민층은 중국 투자가 가져올 경제적 혜택에 더 관심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결국 정치도 경제가 좌우하는구나. 교수님은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정치 평론가로 보이는 사람이 영어로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탁신이 다시 태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그리고 그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요. 문제는 이것이 태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끄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뉴스 너머에 있는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중은 모르고 있었던 이 상황이 이제 태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필기하면서
이 수업이 단순한 학점 취득을 넘어 실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국제 정치는 표면 아래 숨겨진 이야기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한국 언론의 기사 헤드라인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국 한, 태 FTA 확대 보류, 스마트 농업 분야도 중국과 추진. 한국 외교부, 유감 표명. 해외 에너지 투자 기업들, 태국 철수 움직임.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한국은 태국과 방산, 농업, 디지털 등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를 자처했지만 중국이 자본과 정치적 영향력을 앞세우며 들어오자 사실상 밀려났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CNN 뉴스의 영상 클립을 재생하셨어요. 방콕 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 중국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층과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요. 레이첼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왜 태국 사람들은 한국과의 협력 중단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한국과의 협력은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죠. 삼성전자가 태국에 설립한 공장은 5,000명 이상을 고용했고 현대자동차의 투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둘째, 한류의 영향력이 큰 요인이에요. K-팝, K-드라마의 인기로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았거든요. 문화적 영향력은 종종 경제적, 정치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과의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을 많은 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중국 협력의 잠재적 위험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부채 함정 우려.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들인 후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요. 스리랑카, 라오스 등의 사례가 있죠. 둘째, 지역 기업과 산업의 약화. 중국 기업들은 종종 자국 노동자를 데려오고 현지 기업보다는 자국 기업에 하청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셋째, 환경 문제. 중국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종종 환경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았죠. 넷째, 주권과 독립성 약화.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정치적 자율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이제 태국 대학생들의 인터뷰로 바뀌었어요. 한 여학생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이 태국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기술 이전과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고 우리의 문화를 존중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죠. 하지만 중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보시다시피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 방향에 관한 것이죠. 태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국제관계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대가를 수반한다. 수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끄고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패통타는 탁신. 오늘 수업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정치가 아닙니다. 시스템 속에 권력의 유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권력의 얼굴을 바꾸는데 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지금 태국이 하고 있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종속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자율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이 비록 당장은 덜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기술 이전과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훨씬 건강한 발전 모델을 제공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의 노예가 되는 선택은 분명 잘못된 방향이며 이는 단순한 학문적 관점이 아닌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각국은 자신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져 노트북에 마지막 메모를 남겼어요. 태국의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가문인가? 벨소리가 울리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으니까요. 민주주의와 권력,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국가의 미래,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기로 한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국 총리가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우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보니 한국이 태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태국 총리의 선택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 관광업이 추락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태국인들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태국 상인들은 관광객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특이한 행동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핀 행동을 확인 후 상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충격적인 이유가 공개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국제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마들렌이에요. 3학년이 되어서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았다는 게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특히 윌슨 교수님의 세계 관광 트렌드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강의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이 좋았어요. 부모님을 따라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특히 지난 여름 방문했던 일본과 한국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문화도 달랐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노트북을 펼치며 지난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잠깐 훑어보았어요. 교토의 금각사, 서울의 고궁, 부산의 해운대, 각각의 사진에는 제가 만났던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이 세계 관광 트렌드 수업이 특별히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늘 그렇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아시아 지역의 관광 동향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시죠.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는 관광 산업의 핵심 요소라는 제목이 떴죠. 여러분, 관광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제가 답을 하려는 순간 다른 학생들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관광지의 시설이요. 숙소의 청결도요. 교통이 편리해야 해요. 음식이 맛있어야죠. 관광지의 안전성이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해요. 학생들의 대답이 쏟아질 때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하나씩 적어 나가셨어요. 곧 칠판이 다양한 의견으로 가득 찼죠. 모두 훌륭한 답변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분명 관광지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경험을 떠올려 보았어요. 지난 여름 방문했던 일본 교토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곳의 시설은 최신식이 아니었고
교통도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행했던 한국에서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났죠. 혹시 현지인들의 친절과 서비스 정신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윌슨 교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멋진 관광지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시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서비스가 있다면 관광객들은 그곳을 또 찾고 싶어 하겠죠.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관광 산업에서 사람이라는 요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관광객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지 상인들의 태도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불친절함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 질문에 여러 학생들이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저도 파리에서 겪었던 불친절한 카페 직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들진 못했어요. 대신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이처럼 관광객들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죠. 한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이 수백 명의 잠재적 관광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202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한 관광객 가족이 피라미드 근처 상점에서 심각한 바가지 요금을 당했죠. 간단한 식사와 기념품을 구매했는데 무려 현지 시세의 5배를 요구했다고 해요. 거부하자 상인들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경찰이 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이집트 현지 뉴스 화면이 떴어요. 관광객들이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모습이 보였죠. 또 다른 예로 2024년 초 모로코의 페즈 구시가지에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현지 가이드를 사칭한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돈을 갈취하는 일이 빈번했죠. 이런 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모로코의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파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흔히 파리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관광객들이 기대했던 친절하고 로맨틱한 파리의 모습 대신 불친절한 현지인들과 무성의한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심한 실망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그 말씀을 듣자 지난번 파리 여행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서는 경우예요. 베니스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청구하는 식당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한 예로 작년에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카페라떼에 무려 85유로를 청구한 식당이 큰 논란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베니스는 관광객을 기피해야 할 도시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광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관광지나 문화유산이 있더라도 관광객들을 기만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관광 천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는 최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고 SNS에서는 이 나라를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성 게시물들이 넘쳐나고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최근 뉴스에서 본 기사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인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베트남. 다른 학생이 추측했죠. 필리핀일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닙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그 순간 뒷자리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나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에요. GDP의 20%가 관광 수입이라고요.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예요. 교수님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띠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태국은 분명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었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신이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최근 방콕의 통계 자료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24년 태국의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유럽 등 소비력이 높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격히 줄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카오산 로드, 파타야 해변, 푸켓의 유명 관광지들의 사진이 차례로 나왔죠. 한때 태국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맛있는 음식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죠. 먼저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화면에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지인들의 10배 가격을 지불했더군요. 항의했지만 오히려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뉴스 화면이 이어졌어요. 파타야의 한 해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징수가 적발되었습니다. 비치체어 대여료를 일반 요금의 5배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죠. 나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국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외국인은 호구라는 인식이 만연해져 있다는 거죠. 특히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징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관광 산업은 매우 섬세한 산업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리죠.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광객들을 기만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요. 나띠의 표정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죠. 저는 그녀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듣는 건 분명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교수님이 이어서 보여주실 자료들은 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관광산업의 주요 수입원 변화 2018에서 2023이라는 제목의 그래프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태국의 관광 수입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전체 관광 수입의 약 23%를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했죠.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큰 소비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태국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차별 사례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화면에는 여러 SNS 게시물들이 떴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받은 사례, 파타야 해변에서 한국인들에게만 비치체어 대여를 거부한 사례, 푸켓의 마사지샵에서 한국인들을 거칠게 대한 사례 등이 차례로 나왔죠. 우리 반 한국 유학생 효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SNS에서 정말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특히 방콕 시내의 유명 쇼핑몰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가격을 2배로 부르는 게 일상화됐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이기도 했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효연 씨 말씀이 맞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차별이 단순한 바가지 요금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현지 뉴스 보도였죠. 지난달 방콕의 한 유명 야시장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일행이 상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가지 요금에 대해 항의했다는 것이었죠.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숙소 예약을 했음에도 체크인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요. 나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는 듯 했어요. 이런 차별의 배경에는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인 관련 강력 범죄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불법약 밀매와 같은 범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일부 한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태국 미디어에서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여기에 태국 내 특정 집단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관광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최근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태국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눈에 띄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하지만 이런 차별적 행태는 결국 태국 관광 산업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한국의 주요 여행사들이 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개별 여행객들도 태국을 기피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태국의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45%나 감소했습니다. 효연이가 다시 한번 발언을 이어갔어요. 최근에는 위협적인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제 친구는 지난달 방콕 여행을 다녀왔는데 택시 기사가 한국인이란 걸 알고는 일부러 외진 길로 돌아가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요금을 요구했대요. 거절하자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띠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저는 그녀가 이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 아니면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걸 교수님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국의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관광객의 국적을 구별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상인들은 마치 귀한 보물을 찾듯 한국인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한 시장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전에는 거리마다 한국어가 들렸는데 이제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지나가면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죠. 마치 사파리에서 희귀한 동물을 발견한 것처럼요. 우리는 그들을 다시 우리 시장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났어요. 한때 태국의 관광 산업을 이끌었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희귀종이 되어버렸다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교수님은 또 다른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나서야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와야 우리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좋은 물건을 알아보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착한 손님들이었거든요. 태국 상인들은 이제 관광객들의 국적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징들을 관찰합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화면에는 관광객 국적 구별 기준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첫째, 외모적 특징입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갸름한 얼굴형과 밝은 피부톤을 가진 경우가 많죠. 특히 최근 K-문화의 영향으로 세련된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언어와 억양의 차이예요. 한국어는 특유의 부드러운 억양과 존댓말이 많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어는 성조가 뚜렷하고 아 발음이 특징적이죠. 셋째, 행동과 제스처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특히 태국의 전통적인 인사법인 Y를 자주 사용한다고 해요. 넷째, 식사 습관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김치를 찾거나 식당에서 반찬을 나눠 먹는 특징이 있죠. 또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SNS 사용 패턴과 사진 촬영 스타일도 중요한 구별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V 포즈를 자주 취하고 얼굴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외적인 특징 외에도 태국 상인들은 관광객들의 행동 양식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경우 대체로 현지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태국의 사원을 방문할 때 복장 규정을 잘 지키고 신발을 벗는 등의 기본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 관광객들은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향기가 난다는 평가도 있죠. 반면 중국 관광객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큰 소리로 중국어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다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렇게 태국 상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구별하려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으로 확인되면 정상 가격에서 할인을 해서 좋은 물건을 판매하고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장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상인들의 행동에는 더 복잡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관광객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등 일부러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한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행동이 각국의 SNS와 여행 후기 사이트에 퍼지길 바라고 있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태국 상인들이 달라졌다. 이제는 한국인에게 친절하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반대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경험담이 공유되길 바라는 거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런 상인들의 행동 이면에는 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와시 한국 관광객 유치에는 무관심한 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방콕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돌아오게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총리를 비판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의 사진들이 떴어요. 상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 관광객 없인 태국 관광도 없다. 총리는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죠. 이처럼 태국의 관광 산업은 정부와 상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관광 산업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관광객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진정성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위상입니다. 2024년 초 글로벌 관광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관광객 그룹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세계 각국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한국인 관광객들은 높은 소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둘째,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입니다. 셋째, SNS를 통한 자발적인 홍보 효과가 매우 큽니다. 효연이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관광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글 안내판을 설치하고 한국어 가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숍들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중동의 두바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이처럼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관광 산업에서 특정 국적의 관광객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광 산업의 발전은 모든 관광객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진심 어린 서비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나띠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여러분, 관광 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고 관광지가 아무리 유명해도 결국 관광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친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 관광이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만나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무는 석양이 보였어요. 수업은 끝났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 제가 관광 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오늘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고 싶었죠. 이렇게 한국인이 사라지자 결국 한국인을 애타게 찾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태국인들의 행동을 보니 한국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